오늘은 어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어떻게, 청구서를 뭐 간단하고 상세하게 쓰라고 하는데, 그런 상세하게 쓸 때 어떤 경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설계를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방식인데, 그냥 궁금하다.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뭘 지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뭘 청구할지에 대해서, 키워드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지인데요. 보통 가장 먼저 하시는 건 여러분 다 검색이잖아요. 다 검색하시죠. 뭐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도 뭐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검색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다가 검색을 보통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키워드로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는 걸 그냥 키워드로 삼아봤어요. 사실 키워드는 어떤 거여도 상관이 없어요. 저도 이거 다 가장 최신의 것을 오늘 다 그냥 생각해가지고 검색했던 결과들을, 가장 최신의 것들을 그냥 그때 생각나는 걸 한 건데요. 폐지 줍는 어르신 뭐 이런 내용으로 네이버랑 뭐 구글이나 아니면 다음이든 어쨌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시면 네이버랑 구글 같은 경우, 다음한테 좀 미안하지만 네이버랑 구글의 특징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이버는 뉴스를 검색하기가 좋아요. 관련해서 뉴스가 뭐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기가 좋고, 구글에서는 지자체나 뭐 그런 정부나에서 내놓는 보고서들, 관련 보고서들을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검색을 해보셔서, 예를 들면 내가 궁금한 뭐 폐지 줍는 어르신이다 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아니면은 뭐 어디서 뭐 협약을 했다도, 아니면 요즘에는 또 공공기관들이 대표 블로그들을 많이 하잖아요. 시청이나 뭐 자치단체에서 대표 블로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자치구에서 우리가 무슨 폐지 줍는 어르신과 관련해서 무슨 뭐 협약을 맺었다, 복지나 뭐 이런 협약을 맺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팁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글 같은 데서도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검색이 되긴 하는데, 뉴스만 검색해서 보겠다, 추려서 보겠다라고 하면 일단 네이버 같은 데가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만 검색해서는 보통 어떤 단어들이든 검색을 하면 블로거들이 굉장히 자기의 소회를 적어 놓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걸러서 봐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를 들면 구글에서는 파일 타입별로 검색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폐지 줍는 어르신 파일 타입 HWP, 뭐 파일 타입 PDF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거는 이제 이 구글에서 웹 자료들 중에서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로 된 것만 추려서 보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파일 타입 HWP다라고 하면 뭐 블로거들이 쓴 것들은 사실 이제 걸러지는 거고, 보통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아니면 뭐 연구소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보고서류들이라거나 공문 같은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는 뭐 블로그에서 우리가 이런 협약을 했어요라고 대표 블로그에서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통영에서 뭐 미니 리어카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런 공문이라던가 자체 뭐 보도자료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을 할 때 정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파일 타입을 HWP 아니면은 뭐 PDF, 뭐 PP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딱 그 유형의 자료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다른 그냥 뉴스나 이런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기가 좀 더 유용한 편이에요. 더 많이 걸러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검색을 해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 하시는 걸 또 권하고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정보가 탁 튀어오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정보가 튀어오르는 거는 이따가 제가 이 자료집에도 실었던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건 정말로 제가 오늘 그냥 막 해본 날것의 것들이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서는 마땅하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마땅하게 나오는 게 없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다른 곳에서 검색을 하는 건데, 그럴 때 제가 두 군데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자, 이미지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왼쪽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정보공개 포털,
지난주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던 open.go.kr 거기에서 이따가 인터넷으로 바로 그냥 다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거기서 원문 정보 공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결제 문서 같은 거 원문으로 볼 수 있다. 혹시 거기에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나올까 싶어서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는 것들이 정보 공개 포털의 검색 엔진이 얼마나 후진가를 오늘 되게 뼈저리게 느끼게 됐는데요. 여기 내용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대구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폐지, 무슨 운영 폐지 계획안,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폐지 규정 반려 다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절망적이다. 정보 공개 포털의 검색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럴 때는 폐지 줍는 뉴스든 포털이든 어디든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원하는 게 안 나오면 폐지 줍는 노인이라거나 재활용 수거 노인 비슷한 키워드들로도 다 검색을 해보는 편이긴 해요. 근데 오늘은 예시로 삼으려고 그냥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는 키워드로만 검색을 해봤고요. 정보 공개 포털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도 좀 더 낫겠지, 낫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서울 정보소통광장, 서울시에서 만든 정보공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여기는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공문이 나오는 건데 뭐라고 써 있냐면 정보공개 청구 결정 통지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 누가 이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문서 그리고 시민 삶을 닮은 정책 시민이 직접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 안에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본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그리고 주민이 스스로 만든 마을 축제, 꼭대기 장터 이런 거에도 이제 그 폐지 줍는 어르신과 관련된 문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공문들을 찾아보고 관련된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정보들이 뭐가 있겠구나라고 이런 공문을 찾아보면 거기에서 쓰는 용어 그리고 거기 담당하는 부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공공기관 사이트, 그러니까 포털에서만 검색을 한다기보다 공공기관 사이트에서도 관련 키워드나 내용들을 검색을 해보시기를 권하고 아니면 여기에는 올려놓진 않았는데 예산서 같은 거에서도 모든 공공기관이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거든요. 굉장히 보기 불편하게 올려놔요. PDF 파일 엄청 두꺼운 걸로 굉장히 보기 불편하게 올려놓는데 거기서도 재활용, 폐지, 어르신 이런 방식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PDF 파일에서 검색어가 되니까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 정도를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검색을 하길 권하고요. 검색을 또 하는데 어디서 또 검색을 할 수 있냐면 관련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법제처에서 만든 사이트고요. law.go.kr 주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조례, 그리고 공공기관의 훈령, 시행규 이런 내용, 예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일부의 판례들을 여기서 한 번에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앱도 있거든요.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운받아 놓으셔서 그때그때 검색을 하시기 좋기 때문에 앱 다운받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여기서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보통 법률이나 조례 같은데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는 용어라고 되어 있진 않잖아요.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 구어잖아요. 근데 법률 행정용어로는 쓰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이런 식의 키워드들로 검색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해봤던 데에는 앞서서 뉴스나 기사나 이런 자료들을 검색을 하면서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연관 키워드들을 좀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검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검색을 했더니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된
법령은 하나도 검색되는 게 없고 자치법규 조례에서 뭐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 관리원 뭐 관련 지원 조례 뭐 부산, 경기도 이런 데에서 지원 조례나 운영 조례 같은 게 있다. 그럼 그 조례 안에 어떻게 내용들이 있는지, 실제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는지 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검색 정보들에서 그냥 검색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검색된 정보들에서 힌트들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서울시 서울 정보소통 광장에서 공문 중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고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캡처했던 화면 그 밑에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대책 수립 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만들었던 공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원문 공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그래서 클릭을 해봤더니 사실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울시에서 안전행정부 장관한테 이런 내용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문서를 이렇게 보면, 이 공문서에 보면은 내용 중에서 그 공문 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 노인 교통사고 중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등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제출 요청이 있어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을 다 부침과 같이 첨부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침 문서가 서울시에 있을 테니까 그걸 정보공개 청구할 수도 있을 테고, 만약에 내가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되게 막연한 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거나 안전이 위험하다 뭐 되게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을 때 안전과 관련된 거면 이런 방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볼 수 있겠다. 서울시에 그 자료가 있구나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자료 안전행정부가 그럼 서울에만 보내진 않았을 테니까 전국에다 다 뿌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안전행정부에다가 바로 전체 현황을 청구해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서울시에서 행자부로 보냈다, 안행부로 보냈다 그러면 안행부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받은 자료들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를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는 업무를 예를 들면 교통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고 복지에서도 할 수 있고 어르신과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자원순환과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에서는 자원순환과가 주무부서로 담당을 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더 많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 서울시 전체는 너무 많거나 행정자치부 자체는 너무 많을 때는 그런 과로 특정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힌트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질문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검색의 결과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고, 조례 같은 거에서도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아까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했던 결과 중에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 관리인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정의를 하면서 여기서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지원을 말한다. 그러면 이게 아까 법령에서 검색 뭐 재활용품 수집 이런 식으로는 검색이 안 됐었는데 관련해서 법률이 있구나, 연관된 규정 다른 법률들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원계획의 수립 시행이라는 조에서는 뭐 이 재활용품 수집 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집 관리인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게 조례에 있는 거면 그럼 이 내용들에서는 서울시가 원래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적어도 서울시에 있는 수집 관리인이라고 말하는 재활용품들을 거둬서 하는 그 수집 관리인들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장치나 제도적인 시행들이 있는지 서울시의 조례 근거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 보면은 그 관리는 누구가 되고 어떤 업무들을 하고 밑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검색했던 결과들을 모아서 무슨 조례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정보공개 청구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간과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조례에 따라서 아까 뭐 확인했던 그 조례에 따라서 뭐 내용, 현황, 이건 다른 조례거든요.
그 조례에 따라서 뭐 보상금을 지원을 하는 내용들이 아래 나오는데 조항이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지원을 해줬고 금액은 얼마나 보전을 해줬는지 그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그냥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현황 이런 식으로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너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정보들은 다른 부서에 있다라거나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해서 원하는 수준의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질문을 구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사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질문이 추상적일 때에는 최대한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좀 내가 원하는 정보가 뭐지? 내가 어떤 걸 알려고 하는지를 구체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럴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 조례나 법률이 가장 확실하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조례에 따라서 너네가 지원한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조례에 이걸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걸 지원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달라고 하면 이 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나름의 서식이나 규정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더 간편한 거예요.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청구했을 때 뭉뚱그려서 대답하는 것보다 이렇게 근거를 청구하는 게 훨씬 그쪽에서 편하고 그리고 뭐 안전과 관련해서 뭐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안전장비 지급 같은 경우에는 기사 같은 것들을 검색했을 때, 뉴스를 검색했을 때, 특히 경기도에서 이 뉴스를, 보도자료를 되게 열심히 냈었어요. 경기도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보호장비를 다 지급을 했다. 뭐, 야광봉이랑 뭐, 헬멧 같은 것들을 다 지급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길래 그런 내용들을, 안전장비를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경기도는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한 대 궁금한 건 아니고 서울시도 똑같이 하고 있는지 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경기도에서 했다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본 그래서 그런 기사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폐지운 어르신 현황이라거나 뭐 자원순환시설 현황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을 해봐서 뭐 조례라든지 기사를 통해서 결과로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됐으면 전체 현황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냥 던져보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러면 폐지 줍는 어르신이 도대체 몇 명이냐. 그런 것들을 이걸 만약에 이런 안전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할 때는 몇 명인지 알아야 그걸 나눠줄 텐데 혹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동별로 뭐 몇 명이나 있는지. 사실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2014년 4월 30일 서울시가 전수조사한 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검색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공문이. 그런 자료들이 자기네 공문의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문만 보고 그러면은 그 전수조사 결과 나한테도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붙인 파일에 그 현황도 아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공문 가지고 청구할 수도 있고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원순환시설이 검색해보니까 나온 게 뭐였냐면 고물상을 자원순환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조례나 법률 같은 걸 검색해봤더니 고물상을 자원순환시설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폐지를 어디다가 팔아야 될 텐데 그러면 고물상에다가 파는 걸 테고 그러면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만약에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이 유추가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고물상의 빈도수를 가지고 노인 인구 통계는 통계 자료에 그냥 다 나오니까 그럼 고물상 현황을 가지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내가 그냥 막연하게 폐지 줍는 어르신 키워드가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공문들을 막 검색을 하면서 그래서 계속 막 구글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PDF 파일이 10개씩 열리고 이러면서 단어들을 정리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다 보면 내가 원했던 정보들이 그냥 검색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그냥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바로 떠 있었던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그 2014년도 기준의 25개 자치구 전체의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
그래서 뭐 성별별로, 연령별로, 생계 유형별로 폐지를 운반하는 운반 수단별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 뭐 이런 결과들이 그냥 일단 현황이 어느 정도 될까가 제일 궁금한데 그런 거는 그냥 검색만 해도 굳이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지 않아도 그런 자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이 자료가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부만 조사한 걸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서울시에 폐지 줍는 어르신이 6,354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골목만 해도 5분은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그 수가 맞을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한 거냐, 조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런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사한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서 뭐 공문 뭐뭐뭐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뭐 조사 방법 뭐 이런 내용들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알려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 무조건 검색을 통해서 질문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은 내가 잘 모를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냥 궁금함만 있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검색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고, 검색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구글이나 공공기관의 사전 공개, 그 원문 공개나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정부 자료를 기준, 그다음에 법률 같은 걸 기준으로 검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야. 이건 내가 굳이 검색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정보를 어느 정도 해당 내용에서 적어도 이 업무를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적어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자료가 나온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해서 무기화시킬 수 있는지인데, 그럴 때는 법률을 좀 참고해서 법률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법대로 한 것 달라. 법대로 안 했으면 너 일 안 한 거네 라고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그런 거죠. 저는 공공기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보공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록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일부러 공부를 해서 배워가지고 대강 아는 거예요. 공공기록은 국가기록원이라는 데서 담당을 하고, 국가기록원은 그래서 공공기관은 뭘 어떻게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사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뭐 이관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뭐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더라, 기록이 아예 안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더라라고 할 때 그 자료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으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을 얼만큼 생산했는지를 알려달라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너무 내용이 뭉뚱그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법에 이런 자료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생산현황 통보라고 해서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국가기록,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 기록을 몇 건을 생산을 했는지 그 현황을 통보해야 한다라는 게 법에 아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을 청구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10조에 의한 뭐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 아니면 10조에 대한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현황을 청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깔끔하게 빼박으로 이런 자료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그 기관에서도 알고, 그럼 그 기관에서도 저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전직 공무원. 왜냐하면 일을 제일 잘하니까. 어떻게든 이 정보를 속이거나 숨기거나 회유하기가 어려우니까인데,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뭐 핑계를 대거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뭐 정보공개 청구를 법률에 근거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런 법을 잘 모르고 내가 그냥 막연하게 관심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법률을 관심 있는 분야의 법 같은 거를 이거 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을 한 건데 그 법들을 그냥 출력해서 읽으시면서 뭐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다 체크해서 그 현황만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보통 법률에는 굉장히 큰 내용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갈수록 되게 세분화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만약에 뭐뭐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걸 해야 할 때 뭐 만드는 자료의 서식이라던가 그런 양식 같은 것들이 그 붙임 파일로 다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럴 경우는 훨씬 더 쉽죠. 그냥 예를 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규칙, 붙임, 별표 3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그 내용 하면 그냥 그 형태대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률에서 없다라고 해서 그냥 별거 없는데 하지 마시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까지 내려가시기를 바라고 저는 예전에는 이게 뭔 말이지라고 되게 궁금했던 거 제가 법알못이어서 몰랐던 건데 법률에 보면 뭐뭐뭐뭐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있어요. 그 대통령령은 시행령을 다 대통령령이라고 말하거든요. 해당 법률의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은 뭐지? 그럼 또 청와대 가서 찾아봐야 되나? 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찾아봤었거든요. 대통령령 뭐지? 그럼 대통령의 명령인가? 라고 하면서 검색을 해봤던 적이 있어서 혹시 저와 같은 법알못이 계시다면 대통령령은 그냥 해당 법률의 시행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행규칙은 그 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링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시행령으로 정하다 그러면 시행령에 이렇게 파랗게 줄 딱 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클릭하면 이렇게 그 관련 시행령이 팝업 창으로 떠요. 그래서 바로 안내가 되니까 그 정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좀 커다란 단위의 내용들만 있잖아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예규나 훈령이나 지침 같은 내용들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그건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같은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보통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령 정보, 관련 규정 이런 카테고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네 기관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률 같은 것들을 다 그냥 정리들을 해놓는다거나 자기네가 다루고 있는 지침이나 예규 같은 걸 다 정리를 해놓는 기관들이 많아요. 상당수가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는데 경찰청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데나 딱 들어가서 확인해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에도 들어가서 봤더니 경찰청 홈에서 경찰청 소개에서 그런 훈령 예규, 법령 정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보면 쭈루룩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훈령이나 예규가 뭐가 있고 고시 공고 이런 내용들이 뭐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규, 경찰 수사정책위원회 운영 규칙, 경찰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이런 내용이 있고 밑으로도 여러 가지가 쭈르륵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경찰이 체증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체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궁금해서 예규 훈령 예규에 들어가서 그냥 검색을 해본 거예요. 체증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물포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물포에 대한 내용은 여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체증에 대한 걸 검색했더니 체증 활동 규칙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그냥 한글 파일로 바로 올라와 있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체증을 하면 그냥 되게 막연하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냥 얼굴 사진만 찍었을 뿐인데 난 줄 어떻게 알고 나한테 조사 이런 것들이 날라오지? 이런 궁금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근데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 궁금한데 그런데 보면 여기 자기네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체증 판독 프로그램이란 얘네가 그걸 체증 판독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체증 판독 프로그램이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행위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서 체증된 자료를 입력, 열람, 판독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얘네가 이런 명칭으로 프로그램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누가 뭐 접근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또 체증 같은 걸 계획을 할 때에는 뭐 이런 거죠. 주간부서의 장은 집회 시위와 관련된 체증을 할 때에는 체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서 별표 1에 따라 체증 계획을 수립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별표 1은 체증 계획을 계속 보내는 공문 양식이겠죠. 그럼 보고서 양식일 거예요. 쭉 봤는데 별표 1이 붙임으로 없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별표 1에 따라서 뭐 이러면 2017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귀 기간이 별표 체증 활동 규칙 별표 1을 제출했던 그 내용을 다 달라라고 비공개를 할 것 같긴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체증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없을 때는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지시로 가름할 수 있다. 근데 그럼 구두지시를 몇 건을 했었는지 이건 그냥 이 내용을 가지고 청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체증 판독 프로그램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러면 최종 판독 프로그램의 입력 항목을 알려달라.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는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 형태 그대로를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꼭 문서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 값을 달라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항목 값으로 입력을 하면, 우리가 입력을 어쨌든 뭐든 입력을 하잖아요. 회원가입할 때도 아이디를 넣고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것처럼 입력 항목이 뭐가 있냐. 그냥 이거는 마치 표 서식을 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그런 걸 공개할 수 없다. 그런 거를 문서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시스템으로만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캡처해서 달라고 해도 돼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때 만약 그런 것들을 청구하실 때는 만약 이 내용이 문서로 출력되지 않는 정보일 경우에, 시스템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를 캡처해서 공개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정보공개 청구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막 이걸 검색해보면서 생각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청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웹서핑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검색을 해볼 건데요. 매뉴얼북에 보시면 63페이지부터 정보공개 청구 설계 사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려고 해요. 구글에서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는지 뭐 이런 내용들. 사실 저는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훨씬 선호하는 편인데요. 검색이 이게 훨씬 잘 돼서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보이죠? 되는구나. 됐다. 그래서 구글에서 해볼 텐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검색했던 뭐 폐지 줍는 어르신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폐지 줍는 어르신과 관련해서 얘는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 뭐 실태 조사, 뭐 기사 같은 것들이 검색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폐지 줍는 어르신 한 다음에 뭐 파일 타입 뭐였지? 이거 맞죠? 는으로 하는 거. 죄송해요. 땡땡이었어요. HWP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검색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보들이 많이 있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폐지 줍는 어르신 이렇게 해봐도 되겠죠. 뭐 재활용 수거 노인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폐지 줍는 어르신보다는. 그래서 뭐 재활용 정거장 시범 사업. 재활용 정거장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왜 골목 보면은 이렇게 설치했다가 없앴다가 하는 뭐 재활용품 이렇게 담는 통 있잖아요. 그런 걸 재활용 정거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도 기사에서 이제 보고 확인한 건데,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의 그런 지원책으로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할 수 있게 그걸 이제 관리하게 하고 거기에 대신 그 관리비 쪽으로 운영비 쪽으로 뭐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뭐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 정보공개 포털이나 open.go.kr open.go.kr 정보공개 포털에서는 검색을 하신다면 원문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결제 문서거든요. 여기서 뭐 폐지 줍는 노인, 뭐 예를 들면 어르신 대신 뭐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혹시라도 더 검색이 잘 될까 하여. 없네요. 뭐 이런 것들로 포털에서는 검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폐지는 역시 폐지 계획안이 나오네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서울시청에서 정보소통광장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오는데요.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기억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맨 상단에 진짜 티 안 나게 정보공개라고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서울정보소통광장이에요. open.gov.seoul.go.kr 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뭐 결제문서 이런 거에서 그냥 검색을 해봐도 되죠. 뭐 폐지 줍는 노인 서울정보소통광장을 정보공개 포털이 아니라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검색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있는 것들 포털에도 다 있거든요. 근데도 검색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본문 내용 검색이 돼요. 정보공개 포털에서는 제목으로만 검색을 하는데 여기는 본문 검색이 같이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고 다운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연계 정보를 확인하기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야,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관련된 부서나 뭐 내용들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나는 복지 부분이 더 관심이 있는 거다라고 해서 사회보장제도로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문서니까 복지정책과 예산을 본다거나 관련된 문서들을 보기 좋고 아니면 여기서 관련 있는 문서나 태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이런 게 좀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계 정보를 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 왜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가장 이미 자료가 있다라는 거가 검증이 되기도 했고 보통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 거여서 첫 번째가 업무 추진비인데 이것도 저도 예전 그냥 계속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와 관련돼서 집행지침이 있을까 그래서 업무 추진비 집행지침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쭉 떠요. 뭐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구글에 검색되는 하기가 좋은 게 이런 내용들인 거잖아요. 어디에 무슨 이거는 뭐 파일 타입 HWP, 파일 타입 PDF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HWP로 뜨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검색이 되는 게 너무 많을 때 그 중에서 한글 파일만 보려고 할 때 파일 타입을 굳이 정해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에 대한 지침들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보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규정들이 어떻게 있는지 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 지침은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서 만든 것이다
라고 있고, 업무 추진비는 뭐 클린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은 쓸 수 없다. 뭐는 사면 안 되고 뭐는 쓸 수 없고 언제는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기준이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하는 당시에서는 뭐 문제가,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자료를 받았을 때 그게 잘 집행된 건지 잘못 집행된 건지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이거를 얘네가 뭐 너무 현금을 너무 많이 샀다거나, 아니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성인용품점에 갔다거나, 아니면 뭐 일요일 밤 11시에 집행이 많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이게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다. 근거 규정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약 그랬을 때 도덕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와 규정에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와는 사실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근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비판을 할 때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하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은 제가 여기에서는 정리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업무 그 페이지 64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기획재정부는 뭐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예산 집행 지침을 통해서 기관장 업무 추진비 공개를 위한 표준 양식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표준 양식이 65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검색하다가 찾은 거냐면, 그래서 검색을 조금 해놓는 게 좋은 게, 여기 보면 업무 추진비 집행 지침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 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내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잘 알고 싶다라고 해서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이라는 거로 그냥 구글에다 검색을 해본 거예요. 구글에 검색을 하면 그 내용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집행 지침이 있었고, 그 안에 그런 해당 양식이 있었거든요. 예산 및 기금, 이게 자동 검색이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이게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내요. 매년 내는 자료여가지고, 이런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해당 내용을 뭐 매 연도별로 내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서도 자료를 내고, 거기에서 그 파일들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17년도 기금운용 집행 지침인데 445페이지가 되는 되게 큰 자료거든요. 여기서는 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우리는 그냥 업무 추진비 판공비가 어떻게 쓰는지가 궁금하긴 하지만, 돈이라는 게 굉장히 예산 항목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건비 라던가 아니면 예비비, 특별교부세, 뭐 피복비, 뭐 특급 매식비, 유류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적법하고 어떻게는 사용하면 안 되고, 그 근거 규정은 뭐고, 얘네들의 뭐 예산 코드 항목은 몇 번이고, 막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여서, 혹시라도 내가 예산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예산에 대한 내용, 어디서 뭐 예산 보고서를 좀 보고 있는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기금운용 집행 지침을 판단으로 해서 용어 해설이라거나, 여기가 뭐 연구 용역비, 직무수행 경비 이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 뭐 포상금, 출자금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서 해당 내용들을 조금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양식들이 나오는, 양식이 나오기도 하고 사례들이 나오기도 하고 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냥 혹시라도 뭐 예를 들면은, 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이 검색하는 건데 그냥 지침이라는 단어만 넣어서 그냥 검색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안전 뭐가 좋을까요? 뭐 교량 안전관리 지침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한강 다리 같은 데들이 안전도가 제대로 될까, 뭐 서울로 같은 것들 안전 D등급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지침자만 붙여서 검색을 해보면은 보통 서울시에서 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 뭐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 지침 해설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종합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필요한 궁금했던 것들을 검색하거나 관련 법률 자료라던가 아니면 용어 해설 같은 것들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런 내용들을 검색을 하시면 좋고, 이 중에서 그리고 뭐 보고 하시다가 뭐 지침 이런 거를 검색하진 않겠지만 뭐 파일 타입 PPT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공공기관에서 자기네들 용역에 대한 발표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발표 자료나 교육 자료로 만든 것들이 많이 떠요.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너무 많은 자료를 본다기보다 주요한 키워드들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일 타입 PPT로 하면 거기에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뜨니까 그런 내용으로 PPT로 하시면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설물 안전 종합대책, 이거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서울특별시 뭐 건설안전본부 이런 데서 만들었다는 자료네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뜨니까 뭐 참고하시면서, 뭐 통계 자료 같은 거 PPT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지침에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를 청구를 하시거나 그걸 분석하시려거나 할 때는 구글에서 관련 규정이나 자료들을 좀 검색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게 말고 확실하게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사전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뭐 프리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prism.go.kr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프리즘이란 뭐 두산백과 용어 정리 같은 거 나오니까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뭐냐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연구용역 보고서들 올려놓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책연구 보고자료 같은 거, 혹시라도 뭐 전체 자료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다, 더 좀 세부 깊게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프리즘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주제별로도 되고 기관별로도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안전처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전신문고 앱 설치 뭐 이런 연구, 뭐 아니면 국가재난 대비 훈련 표준 모델 및 훈련 콘텐츠 개발 뭐 이런 연구, 북한 핵공격 대비 비상 대비 태세 발전 방안 연구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원문 공개 여부가 공개로 되어 있는 거는 밑에 그 연구 보고서가 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안보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국가 위기 관리 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인데, 근데 지금 제가 문득 드는 궁금함은 그런 거예요. 국민안전처가 왜 이렇게 국가정보원 같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지금 엄청 많이 드는데, 왜냐면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와 해경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든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는 곳인데, 그러라고 합쳐놓은 조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 핵공격 대비 비상태세 발전 이런 것들을 왜 굳이 국민안전처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보고서들 보면은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고 얼마의 용역을 땄는지도 그냥 바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광문이라는 한국위기관리연구소에서 해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 2,400만 원의 용역비를 발주받아서 했다. 뭐 이런 자료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연구 보고서가 여기, 근데 얘네는 공개라고는 해놨는데, 이 평가 결과서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다 정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실제로 보고서를 공개해 놓은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내용이라고 만약에 되어 있으면, 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했다 이 정도만 되어 있는 거지 실제 보고서 원문이 공개라고 해놨는데 원문이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그거는 그냥 예를 들면 국민안전처에다가 바로 요 내용 몇 년도에 뭐 누구에게 발주해서 연구 용역한 이 북한 핵공격 대비 이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한다. 공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개로 전환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왠지 공개가 되어 있을 것 같은 안전신문고 앱 설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파일 사이즈가 크잖아요. 여기에 이런 연구 보고서 최종 결과 보고서가 그냥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은 안전 이런 거지만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라거나 여성가족부라거나 이런 아니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노동환경, 뭐 비정규직 아니면은 뭐 일용직 이런 노동 실태에 대한 뭐 설문 결과 조사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어린이 대상 범죄 현황 같은 조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연구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계 자료로 삼아서 그걸 자료로 확보할 수도 있고 왜냐면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보를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정부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뭐 언제 이런 것들이 통계 자료가 있다. 그럼 그거와 관련된 백데이터를 달라. 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 자료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프리즘 같은 것들 뭐 연구 자료나 통계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실 때는 프리즘 자료가 조금 유용하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지금 뭐 순서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나라장터라는 데를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어요.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그 국가 용역 계약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예전에 여기서 보고 아 정말 신박하다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던 게 뭐였냐면 그 4대강 사업하고 있을 때였어요. 4대강 사업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지금 다시 4대강을 뭐 조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4대강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장터나 이런 내용들이 파일 같은 것만 뜬 거예요. 봤더니 4대강 홍보 용역 발주 이런 내용을 나라장터에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띄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뭐 기관에다가 국토교통부를 검색을 하고 그 너무 옛날 거여가지고 이거 3개월 단위로만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하셔야 할 텐데 그 기관명을 뭐 예를 들면 뭐 국토교통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다가 뭐 홍보 용역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나왔더니 아 4대강 관련해서 홍보 용역을 한다 라는 것들이 뜬 거예요. 그냥 해볼까요? 뭐 홍보 뭐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된 데이터가 없구나. 아니면 기관을 전체로 두고 홍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디든 이런 방식으로 이건 한국공항공사에서 하는 건데 그때는 4대강에 대한 용역 제안서를 봤는데 여기서는 이 용역을 얼마짜리로 지금 용역을 발주한다는 제안서잖아요. 그 제안서가 이미 누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제안서에서 과업 지시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업 지시서를 보면은 이 용역은 얼마짜리고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결과물들을 제출해야 돼 이러는 것들이 다 이게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봤더니 그 4대강 홍보 사업은 어떤 식이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4대강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들을 그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은 보도인지 비판적인 보도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4대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칼럼이나 광고 같은 뭐 블로그나 뭐 트위터 같은 것들을 해서 여론을 좀 만들어내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그럼 바로 이걸 보고 했던 거죠. 니네 이 용역 사업에서 과업 지시사항에서 보면 뭐뭐뭐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무슨 용역에서 제출하도록 정한 그 과업 수행 내용 그래서 1, 2, 3 항목들을 정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고 사실 그렇게 하면 기관에서 그 자료는 있는 자료니까 용역을 한 기관이 제출해야 되는 자료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보면 그냥 이거 그냥 지금 검색을 했던 건데, 예를 들면 한국공항공사에서 과업을 할 때 뭐 이런 과업, 뭐 캠페인을 하고 성과물을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성과물을 공개해 달라. 너희들이 그 공항공사 홍보와 관련돼서 어떤 성과물들을 냈는지 제출하는 뭐 통합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보면 여기엔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이런 거 드리면 중간 보고서 내용, 최종 보고서 내용 이걸 그냥 달라라고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청구했을 때 민감한 내용이면 비공개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기관이 지금 확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치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국민 참여형 무슨 캠페인, 아니면 안전보안 다큐멘터리 제작 송출, 뭐 이런 건별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추진되어 있는 것, 아까 보여드렸던 프리즘은 전체 사업에 대한 결과 최종 보고서만 볼 수 있는 거고, 나라장터에서 용역이나 제안서 사업 같은 게 뜬 거면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중간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그거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 형태가 아닌 로우 데이터, 그냥 업무 보고 형태의 그런 내용들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일정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일정 뭐 월별로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서나 기관에서의 용역 사업 같은 거, 아니면은 뭐 홍보 용역 같은 것들이 사실 가장 쉽기는 한데 연구 용역 같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개발과 관련된 그런 사업 같은 거, 입찰 사업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보고서 형태들을 정보 공개 검색을 해보셔서 이런 거 입찰됐다더라 얘기가 들리는 것들이니까, 아니면 검색을 그냥 해보셔도 돼요. 관심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접근하셔도 되고요. 근데 단 나라장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도 여기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관명이나 이 기간 선을정을 좀 잘 하셔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구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 저는 리스 사업이나 비축 사업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 그냥 홍보 용역 검색돼서 그냥 하나를 본 거긴 하지만 그냥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정보들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잘 모르는 내용이 되게 여러 개가 쏟아져서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공공기관, 그 해당 기관에서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뭐 이런 것들과 한번 매칭해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여기는 공공기관은 무조건 여기서 수의계약이 아닌 상에서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뭐 교육기관들도 다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 수의계약은 여기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이렇게 제안서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하면 그냥 해당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용역 현황, 그냥 따로 정보공개 청구해서 내용들을 받아보셔도 되고, 수의계약은 이런 공개 입찰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 사업해라고 특정해서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확인을 해보셔도 되는 거여서 용역계약서를 가지고 정보들을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뭐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용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하시려는 분이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는 정보는 뭐냐면, 매뉴얼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원회 운영 현황이에요.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된 건데요. 이런 자료들은 내가 어느 기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그냥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꼭 받아서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받아서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걸 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 67페이지 하단에 있는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 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 내역서라는 걸 그냥 계속 매년 관심 있는 기관에 받아서 보세요. 위원회 이것도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그냥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 내역서라는 되게 특정 주어가 없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다 뜨거든요, 이렇게. 기상청, 특허청,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뭐 대검찰청 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게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에서 매년 이런 형태로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 내역서라는 형태로 자료들을 만들어서 행자부나 이런 데들로 보내거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위원회들, 예를 들면 각 법령에 의해서 설치돼서 운영되는 위원회들 있잖아요. 심의자문위원회들. 그런 데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 데 모든 행정기관 다 있죠. 이런 위원회들이. 그래서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그냥 모니터링을 하면 이 전체 현황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클릭을 해서 볼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정부위원회가 몇 개가 있고, 뭐 행정위원회가 몇 개가 있고, 뭐 자문위원회가 몇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통 가장 일반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관의 전체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총괄 현황을 맨 첫 페이지에 놓고요.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럼 이게 첫 번째 페이지예요. 모든 기관이 똑같아요.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칭이 뭐고 소속과 주관은 어디고 이 성격이 뭐냐. 예를 들면 행정위원회냐 아니면 자문만 하냐, 심의 뭐 의결까지 하냐, 이런 것들 여기서 체크를 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이 누군지, 당연직과 위촉직은 누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위원 성명은 공개를 안 하거든요. 위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만 하는데, 그래서 이거와 함께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 내역서와 함께 각 위원회 명단을 같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 위원회에 누가 있는지는 다른 정보공개 청구 받은 걸로 매칭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보면은 회의 개최 실적이 본회의와 분과회의에서 몇 번씩 회의를 하는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회의를 안 했다라고 하면 하고, 뭐 출석 회의로 했는지 서면 회의로 했는지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거든요. 모든 기관이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활동을 구체적으로 본회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고 무슨 안건을 다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봤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위원회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위원회에 뭐 2015년 1월 28일에 했던 본회의 회의 자료, 회의 안건, 회의 결과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분과회의 같은 거, 보통 위원회들이 있다라고 할 때 언론 보도상으로 볼 때는 이 전체 위원회가 무슨 재난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은 검색이 되지만, 그 위원회 산하에 작은 위원회들이 뭐가 있는지는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요. 보고도 별로 되지 않고.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실질적인 논의는 분과위원회에서 할 가능성들도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은 뭐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검토하고 논의하는지, 그 회의 자료들을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실제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이걸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들 저는 가지고 있었던 건데, 매년 이제 해서 받아서 보고 있었던 건데, 그때 그걸 내용을 봤더니 재난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이런 회의 개최 내역이 뭐 없음이라고 뜨더라.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한 거냐,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여서, 그냥 모니터링 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관심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전체 행정기관에다가 다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여기 보면 통계로도 나오거든요.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 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뭐 서면으로 했다, 출석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나오고, 뭐 예산도 나오고 하니까 이걸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고, 이거랑 같이 위원 명단, 여기는 위원 명단은 안 나오니까, 여기는 위원 명단이 나오진 않고 그냥 이렇게 뭐 교육인이 몇 명이고 시민단체가 몇 명이고 뭐 여성이 몇 명이고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명단, 그리고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하실 때에는 당연직은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위촉직이 성명과 소속, 직위직책 이런 걸 포함해서 두 가지를 받아놓고 같이 좀 보시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용으로는 이걸 꼭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서 매년 정보공개 청구해놓고 그냥 이거 1년에 한 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초에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전년도 거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거를 조금 권하고요. 그리고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위원 명단을 신청하는 거는? 개인정보는 근데 그 정보공개법에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비공개인데요. 그게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거든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는 비공개다. 근데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위촉, 위탁받은 개인의 성명과 직위직책은 공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그냥 비공개인데 제가 서울시에서 무슨 자문을 하거나 하는 거면 그건 공개여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기관이 비공개를 많이 해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예,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 홍보인데 그건 이의 신청하거나 하면 다 공개로 전환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걸로는 비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하려고 하는 속성은 강한데 비공개를 하면 안 되는 정보여가지고 공개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걸 비공개한다라고 하면 그걸 비공개한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당연직과 위촉직 같은 경우, 왜냐면 당연직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직은 그 행정기관에 무슨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 뭐 행정부시장이 들어와야 된다, 이제 이게 당연직인 거고, 예를 들면 국무회의가 전체 장관들이 하는 회의잖아요. 그 장관이 조윤선을 찝어서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찍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책자가 오는 걸 당연직이라고 하고, 위촉직은 이제 걔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를 부르는 것. 그걸 위촉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촉직은 다 민간위원들이 하는데 거기에서 그 자기들끼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위촉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닌데 지난번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뭐 이승만 재단에 있는 누구, 뭐 뉴라이트의 뭐 역사학자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편향성이나 아니면 정부 입맛대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여서 그 위원 명단과 소속은 꼭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받거나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활동 내역서는 일단 꼭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록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애매하기도 하고,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 어떤 취지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냐면, 원하는 정보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니터링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뭐를 줬어요. 정보가 무슨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줬는데 그게 굉장히 일부분이어서 내가 전체 퍼즐을 맞추려고 할 때 이가 빠진 부분들을 메꾸려고 하려고 할 때 목록을 가지고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목록은 보통 법에서도 정보 목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뭐냐, 쉽게 생각하면 수발신 공문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보 목록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 포털에서 보시는 건데, 문제는 정보공개 포털은 아까처럼 검색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그리고 검색을 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한다는 건 내가 키워드라도 안다는 건데 그 키워드로 안 해놓으면 검색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2014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들이 검색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분해 보이는데, 그래서 세월호라고 하지 않고 공문 제목을 뭐 목포 침몰 선박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세원호라고 일부러 오타를 내서 세원호라고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세월자만 알파벳으로 써서 해놓는다거나, 사실 누가 그렇게 써요? 그건 의도적으로 검색에서 걸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어로만 접근을 하는 건 이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목록을 필요해서 걔네들이 공개 안 하려고 하는 공문들을 봐야 되는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할 때 그래서 포털에 나와 있는 걸로만 찾지 마시고 원하는 기관의 정보 목록을 엑셀 파일로 달라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매뉴얼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보 목록을 어떤 형태다라고 가장 보시기 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엑셀 파일로는 원래는 예전에는 매월 엑셀 파일 형태로 모든 공공기관이 올렸었어요, 정보 목록을. 근데 정부 3.0 정책이 시행되고 원문 공개가 되면서 다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서 정보 목록을 연계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검색으로 그냥 건건으로 나열되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오히려 전체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행정자치부에 그 내용이 옛날에 어떤 방식으로 올렸었는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정보 공개가 있고, 그 중에서 정보 목록. 정보 목록이라는 용어는 모든 공공기관에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셔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건건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다 포털에 있는 거 끌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목록을 알 수도 없고, 부서도 다 중구난방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총괄과 거만 제대로 보기도 어렵고, 이런 한계가 있어서 엑셀로 받으시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2015년 9월 이전의 정보 목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여기서 옛날에 정보 목록이,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이 실제로 등록하지 않은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정보 목록이 어떤 형태다라는 걸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는 건데요. 나 여기다 다운받아 놨나 혹시? 아니구나. 예.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기 그때 행자부가 굉장히 잘했었죠. 행자부 본부랑 산하기관들을 다 같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본부의 정보 목록을 보면 다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항목인지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제목, 문서 번호, 문서 등록 일자, 시간초까지 다 나오죠. 그리고 이 소속기관 코드, 소속기관, 부서 표시명, 담당 부서, 기한 부서 아이디, 기한자, 접수 담당 부서 아이디, 접수 담당자명, 업무 담당자, 공개 여부, 문서 유형, 시행 범위, 문서 상태, 시행 접수일자, 발신명의, 단위과제 카드명, 등록 구분, 생산 문서 번호, 보존기간, 수발신 문서 아이디, 수발신 부서명, 목록 공개 여부, 이런 것까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다 달라고 할 필요는 사실 없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거, 예를 들면 소속기관 코드나 기한부서 아이디 이런 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보 목록을 엑셀 파일로 달라라고 청구를 하신다면, 제목, 문서 번호, 그리고 부서, 담당 부서, 기한자,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 명이죠. 업무 담당자 명, 공개 여부, 문서 유형. 문서 유형은 전자냐 비전자냐, 종이 문서로 되어 있냐 전자문서로 되어 있냐고. 시행 범위는 이게 내부적으로만 우리 부서 내에서만, 기관 내에서만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기관까지 이게 통용되는 거냐, 이 얘기거든요. 대내 대외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문서 상태, 이걸 내가 접수를 완료했냐, 아니면은 어떤 거냐, 이걸 종료된 거냐, 이런 것들인데, 문서 상태까지는 청구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발신 명의, 단위과제 카드명, 보존기간, 공개 여부,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좋죠. 그래서 발신 명의, 수신 명의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면 부서에서 이 기관에, 내가 관심 있는 이 기관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 아니면 국가정보, 아니면 검찰청 이런 데랑 주고받은 공문 내용, 뭐가 있는지 쭈르륵 소팅해서 그것만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엑셀 문서 전체 형태로 정보 공개 청구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본 양식 내용은 제가 그 매뉴얼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고, 그럼 이 문서는 완벽하냐, 이 문서가 완전 로우 데이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나오죠. 목록의 공개 여부. 이 목록을 공개할 거냐, yes, no가 있잖아요. y는 yes인데, 그럼 목록 공개에서 no를 한 거면 여기 목록이 공개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네, 문서 번호에서
문서 번호는 고유 번호예요. 순서대로 입력을 해. 내가 이거를 나는 7번이 좋으니까 홍보 담당관 0007 그다음에 0010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순서대로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부서의 업무를 보고 싶어. 그래서 홍보 담당관을 보고 싶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홍보 담당관에서 딱 제가 그냥 정말 얘네 좀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만약에 홍보 담당관이다라고 하면 홍보 담당관의 것들을 그냥 번호대로 소팅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면 문서 번호는 순서대로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2가 빠진 게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2가 빠진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는 2가 빠진 게 없는데 그럼 2가 빠진 문서들만 확인해서 제목을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홍보 담당관 1994가 없다. 그리고 바로 그냥 1995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홍보 담당관 1994 문서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죠. 그냥 그거 다 번호만 있으면 이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1994 문서 적어도 제목만이라도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인연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관련된 부서에서 소팅을 하는데 문서가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 그 빠진 문서만 다 체크해서 그 문서 목록 달라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뭘 숨기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그 목록 이면의 것들을 찾아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목록을 가지고 자료를 좀 풍성하게 만들기를 권하고 또 하나가 좀 도움될 만한 게 뭐냐면 어려운데 이거는 좀 복잡한 말이긴 한데 단위가제 카드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정보의 접근에 들어가기가 좀 좋은 편이에요. 단위가제 카드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하는 업무를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홍보 담당 부서나 감사 담당 부서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서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업무들, 공통된 업무가 있을 텐데 그런 업무의 내용을 고유 업무와 공통 업무로 구분해서 기능별로 이거를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업무 기능 분류 체계라고 하는 말 쓰는데 그건 이제 행정 용어죠. 행정 기록 관리 쪽의 용어인데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단위 과제 카드명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무 업무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단위 과제 카드 서무 업무에 해당하는 공문을 달라라고 하면 홍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서무 업무라는 카드명으로 찍힌 업무들이 쭈르륵 나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예를 들면 서무 업무 같은 굉장히 일반 업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특정한 업무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이 부서 아닌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모아서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매뉴얼에는 그냥 딱 적어놨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하면 이런 단위가제 카드가 나온다라는 걸 정리를 해놨는데 단위가제 카드가 그냥 단위가제 카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보 기능 분류 청구 예시인데 이거는 정보를 기능별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 목적,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정책 분야, 정책 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다기능 그런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청구를 하시면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목록이랑 비교해봐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 들어가려고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매뉴얼의 예시로 정리를 해놨던 해양수산부의 목적별 분류 체계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건 목적별 분류 체계고 기능별 분류 체계는 다른 데 있군요. 제가 그걸 다운을 안 받아놨는데 여기서 바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목적별 분류 체계와 그 기능별 분류 체계가 있는데, 목적별 분류 체계는 이 업무가 어떤 걸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양 관리 과제가 해양 영토 관리 강화다라고 하면 그걸 왜 하는 일인지, 이 업무를 도대체 이 행정기관에서 왜 하는 건지, 그런 뭐 기관의 비전 미션 같은 걸 정리해 놓는 것처럼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의 영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뭐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 영토를 확대한다, 뭐 이런 방식의 그냥 자기네들이 이 일을 왜 하는지 비전 미션을 설명하는 게 목적별 분류 체계여서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업무에 분석을 하려고 들어갈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청구 신청 조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가는 기능별을 가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목적별을 가지고 와서 해양 제가 해양수산부에 청구했던 걸 아까 비슷하게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게 아까 그거예요. 제가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서 문서가 빠진 것들, 예를 들면 인양추진과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업무를 하겠구나 싶었는데 목록을 쭉 봤더니 이런 문서 목록만 빠져 있는 거죠. 번호가. 그래서 그냥 이것만 청구를 한 거예요. 제목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문서 번호에 해당하는 문서의 등록일자, 문서 번호, 제목, 공개 여부, 등록 부분, 담당자 뭐 이런 것들 청구한다. 이 내용은 그대로 원래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됐던 그 내용.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구하면 자료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여서, 그러면 그거를 다 공개하는 건 아니면 제목상에 아예 비밀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목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그 빠진 문서들의 목록을 공개를 하죠. 그러면은 애초에 공개했던 거랑 다르게,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한 핵심적인 정보겠구나라는 추정도 가능하고, 뭘 숨기려고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청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기능 분류 체계 여기 있네요. 정부 기능 분류 체계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단위 과제가 포함된 6레벨 전체의 기능 분류 체계를 청구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기능별 분류 체계가 나오는데요. 이게 매년 만들거든요. 왜냐면 그 해만 생기는 업무들이 있고 그 해가 지나면 종료되는 업무들이 있어서 매년 신규 생기기는 하니까 매년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보셔도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 거죠. 단위 과제 같은 데에서 여러 부서에서도 이게 상관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과제에서 예를 들면 세월호와 관련, 해양수산부에서는 세월호와 관련 업무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세월호 피해 보상 기획이라는 업무를 하고 세월호 후속 조치 뭐 이런 식의 업무들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해양수산부에다가 단위 과제 세월호 후속 조치 에 해당하는 문서 목록을 달라라고 하면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막 흩어져 있는 이 단위 과제 내용을 그냥 목록으로 공개를 하는 거고, 그 목록의 공개는 아까 행정자치부 그 샘플을 보셨던 형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접근할 때 얘네가 과연 이걸 보통 부서와 기능이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다른 부서와 전체적으로 연계된 걸 보려고 할 때는 이 기능 분류 체계를 가지고 바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얘네 기관은 대략 이런 정도의 일들을 하는 곳이구나 라는 거를 보실 때도 조금 도움이 돼서 모니터링용으로 하실 때는 이런 기능 분류 체계를 정보공개 청구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는 정리를 안 했는데
메모 보고라는 것이 있어요. 메모 보고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메모 보고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 말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쓰이냐면 공공기관의 업무 관리 시스템 사항에 있는 기능이에요. 뉴스에서 간혹 나오는 뭐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정부에서 업무 관리 시스템, 그래서 공문을 만들고 기한을 받고 전자문서 결제를 받는 시스템, 업무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서 메모 보고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뭐냐면 메모 보고는 실제로 공문은 아닌데 기한을 올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의견을 구하려고 쪽지를 보내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쓰는 예전에 네이트온에서 쪽지 기능 있잖아요. 채팅 기능도 있는데 쪽지 기능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보내려고 할 때 쪽지 보낼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공부는 아니지만 이거를 같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의견을 구하려고 예를 들면 오늘 저녁 회식 어디서 우리 과 회식을 어디서 할까요? 라고 해서 우리 과에 있는 사람 하나를 다 넣고 메모 보고를 뭐 회식 장소 결정 한 다음에 어디서 할까요? 내용을 넣어서 쫙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체 제목으로 해서 전체 사람들에 돌겠죠. 그게 이제 메모 보고라는 건데 메모 보고를 잘 쓰는 기관이 있고 거의 안 쓰는 기관이 있대요. 잘 안 쓰는 기관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잘 쓰는 기관은 어디냐면 교육부가 굉장히 잘 쓰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메모 보고를. 근데 메모 보고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문서가 기한되기 전에 완전 초기 구상 단계의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 쓰는 기관일 경우에. 그래서 지금 저는 방금 예시를 회식 어디서 할까요를 예로 들었지만 예를 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그냥 날것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메모 보고가. 그래서 뭐 내 관심 있는 부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그 대학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 그럼 그 부서에 메모 보고 목록을 달라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메모 보고는 공식 문서는 아니에요. 공문은 아니에요. 근데 정보기는 하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번호 같은 게 있진 않아요. 그냥 제목만 있어요. 제목이랑 날짜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공개를 했어야 되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본적인 정보다라고 이게 정말 핵심적인 로 데이터야 라면서 이거에 접근하세요라고 공무원이 저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해가지고 전체 행정부처에 이걸 정보공개 청구를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적이 없고 메모 보고라는 거를 왜 알지 저 사람이 한 거예요. 청구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일단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슬프게도 메모 보고에 공개 여부 기능이 설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메모 보고는 무조건 공개해서 왜냐면 이거 아무도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메모 보고도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그래서 보존 견학 같은 것도 없는데 공개 여부가 그래서 그 다음 해인가 시스템 업무 고도화를 하면서 공개 여부를 설정하는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메모 보고가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짜 막 탐구해서 여기가 뭐 하는지 보려고 한다. 확실히 교육부는 굉장히 잘 쓴다라고 합니다. 이걸 왜 알고 있냐면 저한테 메모 보고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했던 사람이 당시 교육부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서 봤는데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목록만 청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메모 보고를 정보공개 청구하시는 건 좀 도움이 되겠다. 근데 일단 제목과 생산일자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 목록으로 청구를 하실 거라면 그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혹시 필요하시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를 권하고요. 아까 여기서 또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나 잘 안 됐다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 뭘 검색해 보자.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냐.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보셨다시피 저도 구글에서 검색하면서 시작할 거거든요. 네. 아까
외부 보고 같은 네. 부분에서 내용은 달라고 하면 주나요? 네. 같이 청구할 때 같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메모보고가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본문을 다 달라고 하면 그걸 보는 거 자체에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록은 그냥 베이스 자료인 게 뭐냐면 목록도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목록 같은 경우도 일단 목록을 보면서 제목을 검색해서 필요한 공문들을 청구해서 받아보는 게 좋은 거지. 만약에 이 목록이요, 기관에서 문서를 1년에 10,000건도 더 넘게 생산을 하는데 그걸 본문까지 다 가지고 계시면 어차피 못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정보는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냥 기본 자료를 가지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여서. 네, 그리고 메모보고는 생각보다 아까처럼 회식 어디서 할까요만 있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 회의록 관련해서 네네. 궁금한데 제가 관련된 회의록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 그 회의록에 대한 그 세부 내역은 주진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준다고 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가려서 달라고도 했는데 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받아서 해서 받아라라고 하는 건 원래는 공개지만 나는 줄 생각이 없다. 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판례가 있거나 한데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비공개하다, 악의적으로. 지금 그렇게 계속 하는 그런 식으로 배짱을 놓는 이유가 정보공개법에 처벌조항이 없어서 그래요.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까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죠. 그럴 때 정보공개센터에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비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 공개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서도 공개를 하라고 판결을 내렸었고 법제처에서도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계속 비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광고비 집행 현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3년 내리 비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너무 화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어요. 서울시가 자꾸 비공개해서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밑져야 본전이라고 했거든요. 승소했어요. 그래서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1,000만 원을 걸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받아야겠다라고 했는데 100만 원 승소해가지고 그 비용을 받았어요. 서울시한테. 그래서 한 이틀인가 돈 안 줘가지고 107만 원 정도를 정확히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 니네 이거 판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비공개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거다. 라고 말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방송문화진흥원이나 이런 몇몇 곳에서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서, 왜냐면 행정소송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비공개하다 보면 소송으로 비공개하다 보면 나중에 공개될 때는 그 정보 이미 다 네이버에서도 다 뜨는 그런 정보일 때 공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3곳인가 4곳이 이후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결과는 패소 결과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승소가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니까 의미 있는 금액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 정도일 텐데, 그래도 그런 거 자체가 업무 담당자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쪽에서도 사실 할 거면 행정소송 해라라고 하는 건 반협박식이니까 그럼 똑같이 하는 거. 그래 그럼 난 행정소송도 하고 손해배상도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벌조항은 저희도 만들려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소송을 쓸 때 네. 그 행정소송 가고 그게 계속 이제 대법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대법원에서도 공개라고 했는데도 공개를 안 하는 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그게 지금 연세대학교가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개하라고 판례가 나왔는데도 안 하겠다. 특히 뭐 만약에 안 하면은 뭐 강제이행 뭐 집행 이런 걸 해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그냥 과태료 내겠다. 연세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엄청 흔하진 않아요. 보통의 행정기관들은 대법원이나 아니면 행정법원 이런 데까지 해서 자신들이 항소를 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공개를 그냥 하는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런 것 같냐면 보통 소송을 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기관장이 교체가 되어서 그냥 공개 석양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상당한 것 같고요. 아니면 그렇게 비공개를 해서 소송까지 가는 사람들은 보통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게 오래 가는 게 자기 기관장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공개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보통 기본적으로 소송 같은 거에서 1심에서도 되게 민감한 정보가 아닌 이상에는 행정심판이나 1심에서도 공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그건 그냥 일단 저 사람한테 비공개를 일단 하자. 그러면은 저 사람이 이의신청이나 뭐 행정소송 같은 이의 제기를 안 할 것이다. 그냥 보통 비공개를 하고 나면 그냥 비공개 됐구나 라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상당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공개하고 보자라는 경우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관에서 행정소송 하세요. 그럼 뭐 받고 싶으면 행정소송 하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 좋았어 행정소송 하겠어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냥 화를 내고 말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비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공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행정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이의신청서만 써도 그냥 바로 공개하는 경우들이 상당수예요. 이의신청서를 쓰면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가 네네. 네네. 몇 건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다음 주에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위원회 이의 신청을 하면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근데 이 정보공개 심의회는 이의 신청을 안 해도 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 심의회는 언제 열리냐면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공개할 건지 말 건지 아직 갈등일 때 기관에서 결정을 못 할 때 이 정보공개 심의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기 전부터 고민일 때 이걸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관 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열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비공개를 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근데 기관에서 이의 신청 들어왔어. 그럼 얘한테 그냥 공개하자라고 기관에서 그냥 바로 공개로 전환할 때 무슨 이의 신청서 들어왔으니까 공개하자라고 할 때는 정보공개 심의 안 열어요. 이거를 공개할지 말아야 될지 검토해야 될 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신청 건수 대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적어요. 왜냐하면 그냥 심의회 안 열고 공개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심의회를 꼭 열지는 않아요. 공개로 할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까 그 정보들을 제가 막 여기저기서 구글링하고 뭐 이러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구글링하면 좋은 자료들은 이 청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사이트들에도 정리가 좀 되어 있거든요. 뭐 나라장터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뭐 프리즘이나 뭐 이런 데들이 다 있으니까 사실 이런 자료들이 거의 백데이터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네, 좋습니다. 검색이 최고예요. 구글은 정말 훌륭합니다. 네. 혹시 또 뭐 궁금하시거나 의견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뭘 했는데 내가 못 받았다. 아니면 내가 이걸 왜 못 받았을까? 청구를 잘못해서 못 받았던 걸까? 아니면 그냥 공무원이 공개를 안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못 받았던 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지금 행정심판이 한 2건 정도 있는데 네. 6개월 정도 못하는데 몇 월쯤에 받았었나요? 원래 행정심판은요, 9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장 연장을 해도 180일, 그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 심판. 그게 행정심판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행정심판을 얼마 기간 내에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안 지켜요. 그래서 항의를 했었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걸 왜 안 지키냐 라고 했더니 그 기간 내에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건 권고고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마 청구하신 건이 민감한 내용인가요? 예, 민감한 내용일 경우에는 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했을 때 9개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교육부를 상대로 그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했을 때 1년이 더 걸렸었어요. 행정심판만. 예,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공개 안 하는 건가요? 그렇게 안 해도 공개 안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슬프지만 그렇게 해도 예, 공개를 안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라면. 네. 그런 구체적인 거에 대한 저항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더 없으시면 그냥 오늘 네네네. 이건 조금 다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서울시나 이런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네. 예를 들면 그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부정수급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대한 증빙은 사실 외부자의 고발이 아니면 네. 확인하기 힘든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노동자가 실제로 거기에 출퇴근을 했는지 교통카드 내역을 요청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방법 외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로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명백히 개인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그러니까 특정인의 뭐 출퇴근 찍은 뭐 이런 내역들 사실 그런 것들이 공개되는 경우들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야근 수당 같은 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걸 공개함으로써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잖아요. 삶의 패턴, 뭐 교통카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개인에 대한 정보인데 그건 정보공개 청구 권한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그냥 업무와 관련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사실 전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뭐 기관장 전용차에 그거 뭐죠? 하이패스 카드 찍고 나온 그 내역 있잖아요. 그런 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에요. 네. 근데 개인 그런 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뭐 특정인이 그 사람이 월급을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개인 정보예요. 왜냐면 그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정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위촉 무슨 몇 급 직급자가 받는 급여 이런 것들은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이런 9급에 에게 정해진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급여 지급 기준 같은 거 공개인데 예를 들면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과에 누구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공개해달라. 월급으로 뭐 지난달 월급 얼마 받는 정보공개 청구 그거는 그 사람의 소득이 드러나는 개인 정보여서 그런 것도 비공개예요. 끝까지 공개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얘기했어요. 네네. 그건 어디서 얼마나 과태료 되는지 그건 그 강제 이행 정보공개법을 보면 아니요. 그거는 행정소송법?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안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관에다 달라고 보내는 그런 내용 증명 같이. 예,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너 이거 언제까지 안 주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보공개법 상에서는 그냥 공개해라라고만 되어 있고요.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만들겠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나게. 또 다른 내용 없으시면요. 일단 오늘은 여기로 정리를 하고요. 이 PT 자료는 그 전체 메일로 공유를 해서 아니면 저희가 웹에다가 올린 다음에 링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